안녕하세요. STV 역사특강입니다. 최근 역사학계에서 한 가지 주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호모 미그란스, 민족의 이주와 이산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우리 민족의 이주와 이산이라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우리 아픈 근현대사가 떠오르진 않는지요? 그래서 다소 슬프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동안 개척의 역사를 읽었던 우리 선조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미 홍산문화 또 고고학의 발굴들은 그동안 왜곡되고 축소되었던 우리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또 동북아 문명의 주체로서 한민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개척 정신과 모험심을 가지고 대륙의 경계를 넘었던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주제, 또 특별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손성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재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손성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로 한 동기는 엄청난 규모의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본 결과 우리 선조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세기경이고 마지막으로 건너간 시기는 기원 후 10세기, 즉 발해가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넘어갔던 시기는 기원 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 절정기는 부여가 멸망하던 기원 후 5세기부터 약 200년 동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선조들의 규모는 그 당시 한반도 주변에 남아있던 우리 선조들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이동과 관련한 증거에 대하여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몇 날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는 그 첫 강의이고 그 첫 강의이므로 몇 가지 주제만 한정해서 세 번에 나누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이동해 간 실체가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만주 지역을 기원 후 10세기경에 우리 민족은 영원히 상실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흐르는 그 피가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도 흐른다는 그 사실을 이 엄청난 선조들의 유산을 오늘의 우리는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에게도 이 연구를 서둘러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조금 연구하신 분들은 잘 믿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종족수가 얼마나 많고 그 언어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답니다. 그렇지만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들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봤는데 연구를 해보니 그 안에 굉장한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들의 언어는 어느 시대인가는 하나의 공통 언어에서 나와서
분화 발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하나의 공통 언어, 즉 모태 언어가 바로 우리 민족의 언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 중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만주와 아무르강의 이 지역에 굉장히 넓게 퍼져 살았는데 바로 저 지역에 살던 분들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고리족입니다. 고리족 선조들은 만주 일대에 오랫동안 살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 부여를 건국했고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했으며 그리고 다시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고리족들은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경주에서 머물면서 신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 밑으로 더 내려와서 가야, 즉 오늘날 김해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고리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 살던 일부 고리족들을 중국 문헌에서 맥족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고리족들은 만주 일대와 아무르강 일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시족들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간에도 약간씩 언어가 방언적 차이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만주보다도 더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의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1492년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가 더욱 분화 발전을 하고 더욱 섞여가지고 새로운 방언들이 나타나고 함으로써 오늘날 아메리카 전 대륙에 약 2,000개의 원주민 언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멕시코의 경우에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 장군이 에르난 코르테스인데 에르난 코르테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 멕시코의 전역이 아스텍 제국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방언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약 15개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멕시코의 방언은 6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간 이후에 원주민들의 언어 체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지난 500년 동안 원주민들의 언어가 방언적으로 수없이 분화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우리말의 흔적이 나오고 그들의 풍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증거와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들이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멕시코에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정수리에 곧바로 상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처럼 그 멋진 검은 갓을 쓰고 있었고 하얀 도포를 길게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인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옷가의 두선 무늬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으며 귀족의 부인들은 색동 저고리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멕시코 원주민들도 이렇게 비록 인형으로 나왔지만은 이렇게 볼에 붉은 볼연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민족이 그 압록강 건너편에 수많은 피라밋을 건설했는데 똑같은 피라밋을 이렇게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멕시코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게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말이죠.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오직 멕시코에 이런 우리 민족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상투를 하신 분이,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거기에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민족이 그곳에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언어를 한번 보시죠. 다 마티니. 다 마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점쟁이 예언가라는 뜻이에요. 다 기려, 다 그려, 화가를 말합니다. 화가는 한자어죠, 그죠? 우리 선조들이 한자는 기원 후 4세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원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그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내 집 이렇게 말을 했고, 큰애들, 저쪽에서도 차일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 아시키. 여러분 아시키란 말 못 알아듣습니까? 그 다음에 환이 호세 잡을래. 여기서 환과 호세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함께 살았는데 그 환이라는 사람, 호세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환이, 호세, 잡을래. 여러분 잡다는 얘기는 우리는 붙잡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붙자를 빼고 잡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그거 다 좋다. 영어로 I like it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바로 멕시코 원주민들이 신대륙 발견 이전에 사용했던 말이고 신대륙이 발견된 뒤에 스페인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록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렇다면은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메리카 학자들이나 유럽의 학자들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보면서 바로 아시키, 큰애들, 내 집 이런 말들을 바로바로 이해를 합니다. 나 그거 다 좋다. 바로 설명 없이 이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말이 그 원주민들이 사용한 말이 바로 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우연히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말은 말이죠. 절대로 우연히 일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단히 일례를 들어볼까요? 우리말에서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이란 말은 말이죠. 반드시 미음이라는 소리 다음에 반드시 우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리얼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도 말이죠. 합치면 40개나 됩니다. 그 40개 중에서 물이란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음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얼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순수가 뒤집어져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소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소리가 자연계에 수백만 가지의 종류의 자연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연계에 수백만 가지의 자연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직 물을 가르쳐야만이 비로소 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이란 말이 일치하기 위해서 우연히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원주민들은 하나의 짧은 단어가 아니라 아예
긴 구로서 일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문장까지 통째로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언어가 우연히 일치하는 예로서 영어의 many하고 우리말의 많이를 이게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똑같을까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말의 많이는 말이죠. 많은, 많아서, 많음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면요. 많다는 뜻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안에. 그죠? 그리고 이 뒤에 말은 많이 하면은 부사, 많은 하면 형용사 이렇게 해서 이 뒷말은 기능에 불과할 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에 해당하는 매와 니로 분리해보면 매에 많다는 뜻이 들어있습니까? 없죠. 이에, 니에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일치라는 것은 소리와 뜻이 일치할 때 비로소 언어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역사적 공동 운명을 경험한 자들, 역사적 공동 운명을 경험한 집단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집단이 이민족의 침입했을 때 피를 흘리며 함께 저항을 하고 같은 신에게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같은 절기에 같은 식으로 함께 축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춤을 추고 노래했을 때 그게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그 모든 것에서 행동을 함께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의사소통입니다. 구성원들 간에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단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아주 간단하게 같은 말을 사용하는 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그 연변에 우리말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국인들도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족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분들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 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에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집 할 때 보면은 외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내 집 이러면은 이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 소리를 P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요 초성, 중성, 종성 해가지고 종성이 받침 소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는요 종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놓으면요 어떻게 읽느냐면 스페인 사람들은 치프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프라고 읽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은 내 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알파벳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서 디아시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의 디스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 영어는 이제 멕시코 그 북쪽의 아리조나주에서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영어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this와 우리말의 아쉽기가 결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말을 쓰다가 영국이 들어와 가지고 영어가 확산되면서 말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말의 지시형용사 이도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다 마티니와 컨 애들의 경우입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죠. 다 마티다. 다 마티다. 예, 다 마치다입니다. 우리 국어는요, 18세기에 국의 음화를 일으켜가지고 치로 변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다 마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 마치다는 다 마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표준어를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문자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 마치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저기 보면은 다 마틴이 해가지고 다 마티니, 다 마틴, n이 들어가고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다에서 간이 니은이 들어가죠? 우리말의 가다는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은 니은이 첨가됩니다. 크다도 말이죠. 크다도 큰 나무 이렇게 명사가 뒤에 나오면은 반드시 니은이 첨가되는데 이것을 관형격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멕시코 원주민들이 말을 보면은 다마티다 했는데 티에 사람을 가리키는 다마틴 이 사람 똑같죠.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 명사가 나오니까 n이 들어갑니다. 니은 소리가 들어가요. 이 n이 니은 소리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기서 큰 애들의 경우에도 크가 CO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니은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이 니은 소리는 관형격 접사인데 사실은 이것은 기능만 있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말이죠. 우주선으로 말하면은 조그만 나사에 불과합니다. 이 관형격 접사가 멕시코 원주민에게도 나오고 우리말에게도 나오고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큰 우주선에 조그만 나사까지 일치한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만 딱 봐도 이건 우리 민족이다.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것들 보고서 저게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멕시코 원주민들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봤으니 이제 그분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저분들이 이쪽에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분명히 바다를 건너갔어야 하는데 우리 쪽에 무슨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까?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 멕시코 쪽에는 멕시코 쪽에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을 보시죠. 멕시코에는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왔는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기록을 남겼다고요? 그럼 문자가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문자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기록이 남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아메리카 대륙에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넘어갔습니다. 기원 전에 넘어가신 분, 그 다음에 기원 이후에 넘어간 분, 기원 후 2세기에, 3세기에, 5세기에, 6세기에 이렇게 넘어간 분들이 쭉 있었지만 기록을 남긴 분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은 원래 아스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820년경에 그곳에 있던 기질이라는 이름의 무당이 자 이제 떠나자. 우리 신이 우리에게 아주 살기 좋은 땅을 새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떠나자 이렇게 선동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떠났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떠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멕시코까지 도달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글자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남겼습니다. 그분들은 글자가 없으니까 무슨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서 모든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이를테면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물을 건너면 물 건넌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가지고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지나왔고 이러이러한 일로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크면은 다시 그 어린 후손들에게 이 그림을 꺼내가지고 다시 보여주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곳을 지나왔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과 내용은 구두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1492년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스페인 알파벳을 막 받아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땅 이러면은 아스땅 이런 식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거는 하얀이고 땅은 장소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럼 스페인어로 옆에 그 설명을 적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록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기록들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나의 사람, 메기 사람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들 자신들이 바다가 갈라진 이곳으로 떠나려고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도록 말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있고 그 하늘의 물이 수없이 여러 번 나눠져 있는 이곳으로 통과했다. 그 하늘의 물을 그들은 신성한 물, 즉 바다라고 불렀다. 그 하늘의 물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을 통하여 메기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곳을 향하여 왔다. 이곳이란 건 멕시코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하늘의 물이 수없이 여러 번 나눠져 있는 곳. 그 하늘의 물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곳.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앞장의 그 지도를 잠시 볼까요? 네, 우리 민족이 여기서 멕시코로 건너가는데 하늘의 물인 그 바다가 수없이 나눠져 있는 곳, 그리고 그 바다가 다시 이쪽과 저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알로산 열도죠. 섬이 많아야 바다가 수없이 여러 번 갈라지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바다가 이쪽과 저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 민족이 알로산 열도를 건넜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동 루트는 이미 결정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 민족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북상을 해서 이 추운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넌 이후에 남아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분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의 역사 기록에 어떤 그분들이 떠난 그 흔적이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걸 살펴봐야겠죠? 예,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분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썼던 기록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길까요? 다음 화면. 자기네들이 이동하면서 남긴 그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산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스산의 이스가 뭐냐면은 이 이스가 하얀이란 뜻입니다. 하얀. 아까도 아스도 하얀인데 왜 이스도 하얀일까?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 중에서 저 남쪽의 요동 지역에 살던 분은 하얀색을 아스라고 했고 북쪽에 살던 저 만주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요동 지역에 남쪽 요동 지역에 살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북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지도에 봤듯이 북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기록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고리족이 사는 땅이었다. 네, 고리가 바로 만주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 고리족이 살던 땅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8개 고리족 시족들이 우리도 함께 떠나자 해가지고 함께 따라 붙었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디를 갔는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오래됐기 때문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갈라지고 또 이쪽 저쪽으로 갈라진 곳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환경을 이서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뭐냐면은 한자의 산입니다. 이분들이 떠난 시기가 820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한자를 받아들인 것은 기원 후 4세기경부터입니다. 그러니 400년이 정도 지나면은 간단한 한자 정도는 이미 익숙해져 있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서산은 하얀 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예, 이게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여름의 풍경입니다. 산이 전부 다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서산 이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북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민족의 기록에는 과연 이분들이 이동했다는 게 흔적이 전혀 없었을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기록이 부여에 관한 기록입니다. 부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기록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즉 부여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로부터 일찍이 적에게 파괴된 적이 없었다. 부여가 아주 강국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주어는 숙신인데 숙신이 한나라 말기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찾아와서 부여의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여는 그들을 책망하고 조세를 무겁게 부강했더니 이 사람들이 황초연중이라고 해서 기원 후 220년에서 226년입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부여가 여러 번 정벌을 했고 그 숙신족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음 지도를 보고 잠깐 살펴볼까요? 보시죠. 그 3세기경에 부여는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여의 백성인 고리족들은 이 위쪽으로 아무르강 유역에도 아주 넓게 퍼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심 세력은 여기에 살았고 연해주 지역의 숙신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숙신이 스스로 찾아와서 부여의 신하가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서 기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여가 강국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강국이란 것, 즉 국력의 척도는 말이죠. 인구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백성이 많으면 강국이었고 백성이 적으면 약국이었습니다. 부여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신하가 됐다. 부여는 그분들을 반갑게 맞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고 즉 엄하게 꾸중을 하고서 그리고서 조세도 아주 무겁게 부과했다. 이건 뭡니까? 부여가 엄청나게 숙신에 비해서 강국이었다. 즉 엄청나게 인구수가 많았다. 이 뜻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는 그 당시 8만 호다. 인구수를 8만 호고
고구려는 3만 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숫자가 대충 얼마인지 추정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부여가 8만 호고 고구려가 3만 호고 그럼 요동 지역은 그 당시에 요동 지역은요. 한나라 말기 신하인 공손씨의 세력하에 있었습니다. 이 요동 지역은 고조선이 건국됐던 지역이고 그 고조선을 건국했던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 남아서 그대로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문화가 들어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호는 이곳에 살았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말이죠. 부여 고구려 합치면은 최소한 13만 호는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숙신은 부여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신하가 됐다고 했으니 인구수가 엄청 작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여가 8만 호 그러면은 숙신은 스스로 알아서 길 정도로 약국이었으면은 인구수가 그래봐야 많아봐야 2, 3만 호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4만 호 정도라고 잡아봅시다. 숙신의 인구수를. 그러면은 우리는 13만, 토탈에서 13만 호가 되고 부여는 4만 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3세기에 우리 민족은 최소한 숙신보다도 인구수가 3배는 많았다. 그렇겠죠? 3배는 많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이 숙신은 그 인구수가 적었다 이렇게 기록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2, 3만 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도 이 당시 우리 민족의 그 만주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의 인구는 숙신보다도 한 대여섯 배는 사실상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볼까요? 7세기 말에 발해가 건국됩니다. 668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후 3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저영이 발해를 건국합니다. 발해를 건국했을 때 그 발해의 영토는 옛 고구려의 영토, 부여의 영토, 이 요동 지역 영토까지 모두 차지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발해의 백성의 구성수에 대해서 백성의 대다수는 말갈족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신당서, 구당서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3세기에는 우리 민족의 숫자가 숙신의 숫자보다도 적어도 3배, 많으면 5배 정도까지 많았는데 발해가 건국됐을 때는 이 말갈족이 숙신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숙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몇 배 많았는데 이 땅에서 그런데 7세기에 와서는 이 땅의 대다수 백성은 숙신의 후예인 말갈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애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우리 민족은 확 줄어들고 저들은 애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확 불어났습니까?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 편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던 만주 대평원은 숙신이 살던 연해주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많이 낳아도 우리 민족이 더 많이 낳아야 되고 인구가 불어도 우리 민족이 훨씬 더 인구가 급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방향은 중국 쪽을 향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서쪽을 향해서 가든가 아니면 북쪽을 향해서 가든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만약에 중국으로 내려갔다면 중국의 왕조 역사에 우리 민족이 건설한 왕조가 하나쯤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왕조 역사에 우리 민족이 건설했다는 왕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족은 중국 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세에 말하기를 유전 전해 내려오기를 위 부여인 후에는 부여가 망 후에 그 북부 유민이 도 나하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가 망한 후에 나하라는 강을 건너가서 거주했다. 부여는 494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위세 열전에 또 보면은 그들이 두막루국을 건설했는데 그 두막루국이 물길국, 물길도 숙신의 한 이름입니다. 물길국 북천리, 물길, 즉 숙신족이 사는 곳보다 북쪽으로 천리 정도에 떨어져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숙신의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숙신이라는 민족은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숙신했다가 그 다음에 음루 이렇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는 물길 이렇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갈 이렇게 변하고 나중에는 여진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주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자, 부여가 망한 뒤에 백성들이 나하강을 건너서 물길, 즉 숙신인들이 사는 곳보다도 북쪽으로 천리길 위치에 머물러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도를 보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다음 보면은 자, 부여가 망하던 494년의 상황을 상정해 보면은요. 부여는 여기에 나라가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부여가 3세기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494년, 즉 200년 정도가 지난 뒤에는 부여는 아주 작은 나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지나면 인구가 불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부여는 이때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부여를 괴롭힌 게 이 숙신족이었습니다. 숙신족이 여기 있는 부여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숙신족의 영토가 여기까지 확대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지역까지. 숙신족은 원래 이 연해주의 이쪽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배 영역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살던 우리 민족 고리족들은 도대체 즉 부여의 백성들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 땅에 숙신족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 부여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494년 망할 때 백성들이 나하가 이 눈강이거든요. 이 나하강을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숙신족이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천리, 즉 북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민족이 사라지는 방향이 처음으로 북쪽으로 향했다는 단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말이죠. 춥고 먹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이 아무르강 지역은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 평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생계입니다. 가족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어리고 연약한 처자식을 데리고 병든 노부모를 데리고 북쪽으로 살기 힘든 그곳으로 떠났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떠났을까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 동북아의 다른 민족들이 이동해 간 것을 비교해 보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역사에서 북방의 민족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흉노를 보면요. 흉노는 기원전에 이 동북방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민족입니다. 이 흉노는요. 사실은 그 동서의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동흉노와 서흉노가 갈라집니다. 그 이후에 동쪽에 있는 흉노는 남북 흉노로 또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흉노는 기원전 1세기경에 한 나라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북쪽 흉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흉노가 도망을 갔는데 서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게 훈족의 이동이고 그 유명한 게르만족의 이동을
야기하게 되는 훈족의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 북쪽 흉노가 도망가고 난 뒤에 여기 대흥안령 산맥에 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3세기경에 선비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선비족은 그 이후에 중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이 선비족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비족은 바로 우리 민족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강개토왕과도 수없이 전쟁을 하는 민족이 이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이 선비족이 수나라를 건국하고 당나라를 건국해서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민족입니다. 이 선비족이 나타나가지고 중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선비족 다음에는 선비족이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그란족이 나타납니다. 그란족이 나타나가지고 요나라를 건국하면서 중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란족 다음에는 금나라가 나타나죠. 그래서 또 중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13세기에 나타나서 몽골 부족들을 통일시켜서 또 중국으로 내려가서 거대한 원나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청나라 만주족이 다시 중국으로 내려가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동북아의 모든 민족은 말이죠, 중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따뜻하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까 봤듯이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북쪽으로 가면은 비록 지금은 먹고 살고 힘들고 엄청나게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곳을 통과하면은 바다 건너에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북쪽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요, 이미 기원 전부터 저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494년 부여가 멸망한 뒤에. 흔히들 말이죠, 민족의 이동을 파도에 비교합니다. 파도는 한쪽 방향으로 치고 가기 시작하면요, 그 방향을 거의 바꾸지를 못합니다. 파도는요, 처음에는 작은 파도로 불어오지만은 점점 그 파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져서 나중에는 경랑으로 변하고 폭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랑이 잠잠하게 줄어드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민족은 북쪽으로 휘몰아쳐가는 파도였다면 다른 동북아의 제민족들은 남쪽으로 가는 파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만주 땅을 비워놓고서 북쪽으로 갔으니까 이 땅이 비었을 때 바로 이 숙신의 후예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인구가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발해가 건국됐을 때 발해의 백성의 대부분은 숙신의 후예인 말갈족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보다도 최소한 3배 아니면은 대여섯 배가 많았을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 땅에 이 숙신의 후예들이 차지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발해가 멸망한 10세기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이 만주와 이 아무르강의 그 드넓은 대지, 그 땅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발해가 그러면 어떻게 망했을까?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발해만큼 그 멸망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미스테리인 경우도 없습니다. 발해가 말이죠, 요나라의 태조 야율 아보기,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나라의 태조 야율 아보기가 공격한 지 단 2주 만에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큰 제국이 단 2주 만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망해버린 역사가 세계 역사에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발해의 그 멸망의 미스테리를 풀고자 주변의 중국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제일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발해는 원래 당나라가 이렇게 떠받쳐주던 나라였다. 그런데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하니까 밑받침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사상누각처럼 서 있었는데 마침 요 나라의 야율 아보기가 툭 건드니까 지질로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해는 사실은 그때가 국상 중이었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이 있었지만은 대인선이 마지막 왕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발해를 통치한 것은 그 위에 국가의 아버지, 즉 국부가 따로 있었다. 국가 전체를 통괄하면서 다스리던 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써 발해가 경황 중이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권력의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요 나라 야율 아보기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증거는 대인선이라는 발해의 마지막 왕이 항복할 때 하얀 옷을 입고 야율 아보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엎드렸답니다.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저건 소복이다, 상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소설처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요 발해 멸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상의 발해, 미스테리 발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백두산 화산 폭발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해 멸망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 기록에 오직 하나 볼까요? 발해 멸망에 관해서 오직 한 줄 딱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선제, 인피 이심, 성은이동, 고 부전이극 이렇게 요 나라를 건국한 야율 아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줄이 적혀 있는데 발해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해를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선제, 야율 아보기가 저들의 이심을 알고서 그 틈을 타서 움직이니 즉 공격을 하니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다. 발해가 저항은 못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학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심이 문제구나, 이심이. 그렇습니다. 이심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심을 이렇게 보고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학계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심은 저거 귀족들 간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해가 멸망한 당시에 발해 귀족이나 장군들이 자기의 부하나 식서들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그때 막 건국된 고구려의 왕건에게로 투항을 했거든요. 그 찾아가가지고 왕건의 신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력투쟁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는 모든 걸 다 갖고 진 자는 빈손으로 떠나는 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권력투쟁은요, 진 자는 깊은 원한만 가지고서 그 당시에 가장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도와줘서 복수를 해줄 거 아닙니까? 바로 2세기 말에 고구려에 제8대 신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신대왕이 죽을 때 왕위를 맏아들 발기에게 물려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발기가 말이죠, 분노가 크게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힘을 길러서 드디어 자기 동생하고 권력투쟁에 돌입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졌어요. 이 발기가 도망을 간 게 어디냐면은 그 당시 고구려의 최대적인 바로 요동의 공손 씨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공손 씨는 그가 오자마자 바로 흔쾌하게 군사 3만을 내주면서 복수해라. 그래서 발기는 그 군사를 이끌고서 자기의 조국 고구려를 향해서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물론 패배를 했지만요. 이런 것이 바로 권력투쟁입니다. 그런데 발해 멸망기에 고려의 왕건으로 발해 귀족들이 갔습니다. 그 당시 고려 왕건은요, 군사를 빌려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하고 막바지 전쟁을 치르느라고 자기도 힘이 붙인데 어디 군사를 빼가지고 빌려줍니까? 더구나 왕건은요, 발해와 사돈관계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빌려주지 않을 건 뻔히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발해의 귀족 장군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권력투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심이 뭘까요? 네, 이심은 글자 그대로 떠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더 이상 이 이심에 대해서 설명할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기록을 보면요, 아까 그 기록, 네, 그들은 아스 땅에 살았다. 우리들은 원래 아스 땅에 살았는데, 아스 땅은 말이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스 땅은 아사달입니다. 여러분, 아사달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요동의 어느 지역이라고 이미 사학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잠깐 아스 땅과 아사달,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아사달이라는 이 아사를 우리는 아사라고 읽지만 중국어로는 아스라고 읽습니다. 일치합니다. 그게 다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우리말로도 이게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양달, 음달 이러죠.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땅은 말입니다. 땅이라고도 했고 옛날에 달이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따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아스다 이렇게 읽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스 땅에 살다가, 즉 아사달에 살다가 820년경 무당 기질이 자 떠나자 해가지고 선동해서 떠났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고리족 땅이었다. 그 고리족 땅을요 테오콜라칸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테오가 뭔지 아세요? 테오는 뭐냐면 태양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태우다, 타다 이 말 있죠. 바로 그 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태워는 태양신을 믿는 콜와라는 말은요, 콜와란 말은 원래 고리라는 말인데 나중에 저쪽에서 변질이 돼서 콜와가 됐다. 저쪽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와는 이렇게 휘어진 물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뜻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고리라, 우리도 고리라고 하죠. 그죠? 네. 정확하게 우리 민족인, 우리가 쓰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요. 자, 요동 지역에 아사달, 이 지역 어디에 아사달이 있었는데, 자, 고리족이 사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겠죠? 네. 그래서 이 북상하는 루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20년에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여가 멸망할 때 얘기였죠. 예, 부여가 멸망할 때 494년이고 820년경에도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북상해서 저 위쪽으로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내려와서 맨 마지막으로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드디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북상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떠났겠습니까? 자, 이렇게 떠났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고리족 땅인데 그곳에서 8개 고리족 시족들이 야, 우리도 떠나자 이래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이 달했답니다. 그 당시 1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읽고서 북상을 해서 드디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즉 알루산 열도가 시작되는 그곳에 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록, 이곳을 우리가 처음 온 곳이 아니다. 이 하늘의 신성한 물이 여러 번 갈라져 있고
이쪽과 저쪽으로 또 나눠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처음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이곳을 떠나려고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고 말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먼저 떠났던 사람들이 숱하게 이곳을 통해서 건넜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 민족이 그 만주 땅에 그렇게 많았던 숙신보다도 훨씬 몇 배가 많았던 우리 선조들이 북쪽을 향해서 떠났던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루산 열도를 통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루트를 따라서 우리 민족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 루트를 따라서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죠? 이 루트를 따라서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루트를 따라 우리 민족의 흔적이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나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죠. 하지만 가을에 풍성하게 맺힌 열매를 보면서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선조들의 위대한 뿌리 역사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STV 역사특강 민족의 대이동. 다음 시간에도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을 모시고 선조들의 위대한 개척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